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계층 사다리, 최근 비트코인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최근 두 가지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하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심리를 계층 사다리를 타는 정당한 노력으로 합리화할 때, 교육으로도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진,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 시대에 비트코인은 부모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논리를 베이스로 이런 비트코인마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계층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다. 고로 2030 세대는 정부에게 배신을 당했다. 지지를 거둬라. 이런 식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활용됩니다. 현재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은 투기판이죠. 이게 계층 사다리면 카지노도 계층 사다리인 겁니다. 카지노도 입장할 때 부모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프로파간다는 최근 포털의 댓글, 각종 커뮤니티, SNS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죠. 거품이 터질 것이 뻔한 이 판에 이런 논리로 이들을 뛰어들도록 부추기고 그 피해를 정부 책임으로 몰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으로 취하는 자들, 남의 피로 자신의 이익에 삼는 자들, 이들을 잡아내야 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블랙하우스 봤어요? 예, 클로즈업을 하지 않겠다는 독특한 공약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거기까지만 봤어요? 예, 그런데 클로즈업 하더라고요. 네, 개업식인데 우리 개업식 정도는 봐줘야 되는데, 예, 저희 PD는 안 봤다고 배은망덕해요 아주. 예, 다스투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런 식의 작전, 예, 계층 사다리를 여기다 쓸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다 갖다 붙여서 보수 매체가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계층 사다리다. 이건 거의 하우스가 계층 사다리다고 비슷한 정도거든요. 근데 이 논리를 대량으로 유포하고 포털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식의 작전, 댓글, 이거 포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통상 새벽녘에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 직전에 이런 댓글을 달아 베스트를 만듭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추천수로. 뭐랄까요. 그 속도, 시간대, 물량, 이건 사람이 아니라, 이건 프로그램이 하는 거구나. 금방 제가 왜 오발단 프로그램 의심된다, 프로그램 하고 있다, 보시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이건 오로지 정부 비판 기사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요. 최근에는 비트코인, 부동산, 최저임금, 올림픽 단일팀, 여기에 어김없이 포털에 등장해서 이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댓글 공작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데 아직도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이걸 그냥 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 근데 그때 등장하는 논리 중에 아주 신박한 것이 계층 사다리예요. 계층 사다리.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면서 정치보복을 운운한 것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서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 건드린 겁니다. 예. 이게 뭐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해서 잘못 건드린 게 아니라 그럼 굉장히 얄팍한 무속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본인의 그 공적인 행위가 사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사사로운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한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도덕적 결벽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게다가 본인은 그 촛불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다, 이걸 누구보다 이제 의무로 받아들인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국가 권력을 움직인다 하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지금 국민과 약속을 못 지키는 거로 애초에 사람도 그러한데다가 타고나길. 게다가 거기에 이제 촛불로 인해 본인이 대통령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의무감까지 있는데 이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그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잘못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려요.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 또는 망자에 대해서 모두 다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은 물론 이걸로 전선을 치려고 하겠죠. 네, 지금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한테는 좋은 싸움거리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했다는 게. 그리고 측근들도 이걸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거 왜 싸울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은 사실은 망했다 싶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예우 조치가 끝장난다. 이거 본능적으로 압니다. 네, 어제 그러한 지적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 부정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이익이 무지하게 빠른 사람이라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입으로 다시는 이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주변에서는 막 써먹겠지만 본인은 망했다 싶을 거예요. 어제 얘기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은 본인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았다. 자, 그렇고요. 다음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집권이란 모든 사정기관의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다. 왜 저희라고 아는 게 없겠냐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전 투구 한번 해보겠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개에 폭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라고 했지만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니까요. 있으면 벌써 했죠. 지금 이 정도까지 코너로 몰렸는데 뭘 지금 두고 봅니까? 곧 있으면 포토라인에 설 정도인데 포토라인에 선 다음에 이거 공개하면 뭐예요. 어쨌든 뭐 전선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명품을 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일부를 확보했다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박 의원 쪽은 김 전 실장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는 구입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박홍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건 저희가 박홍근 의원 인터뷰를 3부인가요? 4부인가요? 하여튼 마련해뒀기 때문에 그때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는데 특활비로 명품을 구매했다면 그건 큰 문제죠. 예, 그건 뭐 양상이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명품 구매 이야기면 제가 할 게 많습니다. 네, 아주 많아요. 예. 할까요, 말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순방 때 뭐 파리나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 파리나 워싱턴 정확하게는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죠. 예. 유럽에서는 파리고. 거기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사랑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예. 김영 여사가. 그래서 그 브랜드를 그 가게 문을 닫고 쇼핑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재임 시절에 그런가요? 재임 네, 시절입니다. 예. 재임 시절에.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네. 이거 다음에 얘기하죠. 네, 돈의 출처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 명품 예. 이제 이게 특활비하고 연결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건 뭐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이제 그때 현장에 있었던 뭐 수행원이나 혹은 돈을 건네준 사람이나 혹은 검찰이 밝혀내야 할 일인 거고요. 그리고 김민중 전 실장의
지인이 들었다면 김유정 전 실장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나와서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인터뷰도 하지 않고 계시고. 하지만 재임 기간 중에 그냥 명품 구매 얘기라면 제가 아는 바가 좀 많다. 예. 다음은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해서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TV조선 보도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내곡동 사저 논란으로 특검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 이명박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에 재조명됐는데요. 검찰이 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들어간 11억 원 2천만 원 가운데 6억 원이 국정원 특활비였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김희중 당시 제1부속실장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양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일반 뇌물하고는 완전 재질이 달라진단 말이죠. 예.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활비를 가족들이 이용했다는 건데 사실 이 6억, 내곡동 사적 6억은 사실 특검까지 들어갔지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네, 예. 당시에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6억 원 받았다라고 빌렸다라고 이시영 씨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그 이상은 다스 회장의 부인은 찾기는 모르는 예, 돈이라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6억을 현금으로 가득 베란다에 쌓아놨다는 것도 웃기지만 베란다에 쌓아져 있는 거 가져갔다는 것도 웃기지만 게다가 그날은 이세훈 회장이 자택에 없었다고 김정백 씨가 나중에 또 얘기했죠. 예. 이게 그래서 앞뒤가 안 맞고 6억은 비자금이거나 최소한 뭐 이렇게 의심이 됐던 돈인데 이게 이제 특활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사저에 기름값 정도 뗐다고 하는 거하고는 규모가 달라는 거죠. 예. 기름값 1,000만 원 정도 썼다는 거거든요. 특활비에서. 예. 그게 아니고 자기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야. 이게 이제 그 언론이 앞서가서 보도할 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만약에 앞서가서다가는 위험한 보도라서 만약에 보도대로 실제 진술이 확보됐다면 대형 사고네, 대형 사고. 네, 2012년 특검 당시에 청와대 압수수색 가로막혀서 6억 원 출처 확인 못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그러한 진술을 받았다라는 건데 물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려면 뭐 단계가 오래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돈을 관리하던 누군가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김희중 당시 제1부속실장 진술입니다. 아, 야,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네요. 그때는 이제 평상시 보관하던 비자금으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 돈으로 자기 집을 그냥 샀다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국가 안보와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곳에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썼다라는 진술이 나온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00만 원 자기 기름값 집 기름값 네, 에어컨 수리비 등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다르네요. 예. 다음은요. 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수차례 면담을 거절당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이 컸다라고요. MBN이 어제 저녁에 보도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사실은 김희중이란 이름을 검색어로 올린 장본인이죠. 예. 정두현 의원 직접 출연해서 자세히 한번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활비가 내곡동 사저로 갔거나 아니면 특활비가 김유영 여사의 개인적인 쇼핑 비용으로 갔거나 하면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아주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다음은요. 네, 특활비 사용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민간인 사찰을 무마하는 데도 쓰였다는 증언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금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과 청와대 인사들이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관련된 진술이 경향신문에 오늘 아침 나왔는데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만 했을 뿐이다라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를 지휘한 윗선을 밝히는데 검찰 수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가장 윗선은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모경만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정도 액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정
민정비서관 이걸 단순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히 최소한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 뭐 액수나 이걸로 봐서는 민정수석은 비서실장 아래고 비서실장은 대통령 아래고. 예. 네, 보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대통령 원세훈 원장을 민정수석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비서실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대통령만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뭐 대통령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활비로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척으로 봐서는. 다음 수는요. 네, 어제 다스 전직 임원의 제주도 땅에 대한 실소유죄 의혹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만이 아니라 충남 천안에도 같은 방식의 부동산이 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다스 임원들이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샀는데요. 또 이들이 땅을 보러 다닐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함께 있었다라는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착취가 나오는군요. 예. JTBC가 이런 데 강합니다. 예. 기초조사에서 전문 용어로 뽕을 뽑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정말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거. 이 부동산, 삼양부동산 전국에 널렸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부동산을 살 때 왔다는 이야기도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2007년부터. 근데 그걸 제대로 보도해서 이 땅이라고 특정해서 알려준 언론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자, JTBC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1, 2분 남았으니까요. 제목 정도로 훑고 지나가 볼까요? 네. 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비밀군사협정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뭐 당연히 할 일을 하셨군요. 참여연대에서는.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어제 오전부터 대전 본사에서 4대강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예. 청와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 개별 부처의 하부 구조는 여전히 지난 10여 년을 은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혹은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수자원공사는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사본 자료 일부가 포함됐고 전자문서는 그대로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 찍힌 그 문서를 그대로 요구해 보면 되겠군요. 이건 뭐 확인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기록원에도 다 보내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국가기록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국가기록원 자체가 기록을 제대로 또 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특활비 전국이 아주 예상치 못한 문을 열었어요. 예, 가족으로 옮겨붙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네, 어제 오늘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 김희중이라는 단어를 검색어 1위로 만든 장본인은 따로 있죠. 정두원 전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여러 번 했는데 나오신 건 처음입니다. 아니, 저 부르지 않았는데 저는 전국 제1의 방송에 나오고 싶었는데 안 불렀어요. 전화만 한 번인가 두 번 하고. 영광입니다. 저희 작가하고는 얘기가 다르네요. 제가 정계 풍운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셨죠. 어제 그저께 폭탄을 근데 하나 던지셨어요. 네. 뭐 던지려고 던진 게 아니라 저는 물어보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인데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저히 결여한 장애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우선 김희중 씨하고 MB의 인연 그리고 역할은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그게 97년부터라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분신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움직이는 일정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국회의원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비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모르는 걸 걔한테 물어봅니다. 야, 어저께 누구 만났지? 야,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김희중이에요. 첫 번째로 물어보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서울시장 시절에도 그러니까 움직이는 수첩으로 수행비서를 그럼 한 거네요. 그죠? 국회의원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예, 15년 동안. 그 이명박 서울시장을 사실상 그 컨셉부터 다 만든 게 의원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과장된 거고요. 그러면 반쯤 만든 걸로 하죠. 네. 반쯤 만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미 김희중 전 실장을 많이 겪어보고 아시겠네요. 잘. 굉장히 맑고 담백하고 깨끗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그 부자 돈 관리를 하면서 본인은 되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사실은 또 굉장히 생활고를 많이 겪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돈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깨끗했다. 돌아가신 부인도 한번 어려워서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또 이제 어렵게 다시 살아가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럼 그 과정 전체 그러니까 대통령 부속실장이 돼서도 그렇게 살림이 폈다거나 혹은 뭐 서울시장 시절도 그렇고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남의 돈에 절대 손 안 댑니다. 손을 안 댄다. 그럼 이게 이제 그 당시 솔로몬 저축은행 임 회장한테 이제 임 회장이 영업 정지 막아달라고 로비를 전박을 했었죠. 예. 당시에.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언론 보도를 정리하면 검찰 기소 내용 정리하면 3번 정도에 걸쳐서 1억 8천을 받았다. 예. 예. 그러니까 실수한 거죠. 그때 넘어간 겁니다. 임석한테. 근데 제가 이제 요 기사 그때 당시부터 저는 좀 이상했던 것이 예. 청와대 내부 감찰에서 그러니까 그 솔로몬 저축은행 임회장이면 요주 인물인데 3번이나 만나서 돈을 받는 게 안 걸렸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돈 주는 사람은 집요하기 때문에 돈 거절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도 뭐 정치하면서 겪어보지만 그러니까 이제 돈 주는 사람이 돈 주겠다고 마음먹으면 별 수를 다 써서 주죠. 제가 이제 또 그럼 이상한 대목을 여쭤볼게요. 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상득 전 당시에 이제 밝혀지기로는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을 줬고 그건 이제 제가 소개해서 준 거죠. 그래서 제가 공범이 된 겁니다. 나중에 무죄를 받았죠. 네. 네. 그 여의도 연구소장부터 교도소까지 다 겪으신 분이에요. 지금 풍운아. 그런데 풍운아는 김어준 씨지. 제가 왜 납득이 잘 안 가냐면 이상득 의원에게 직접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속실장이 솔로몬 저축은행 영업 정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닌 거죠. 이제 저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배달하다가 이게 사고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MB께서는 그런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돈이 많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사사로운 돈을 받지 않아요. 의원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규모가 그 정도 돈은 또 절대 안 받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김희중 씨는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이번 일로 자기 이름이 거론된 것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내가 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간 건 사실이고 근데 본인은 수수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게다가 제가 그때 이제 이게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본 사건인데 게다가 이제 김희중 씨가 이제 굉장히 담백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성격이면 자기가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지 않을까 이미 잡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떨 길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돌려주려고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3번에 나눠서 받은 건 얼떨결에 받은 게 아니었습니까? 한 번 받으면 또 그다음에 또 거절하기 힘들죠. 근데 MB한테 전달하는 거는 제가 아는 MB는 그런 돈은 절대 안 받습니다.
MB한테 네, 전달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1억 8천원 자범 수준은 아니에요.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상득 의원에게 3억이 갔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억 8천이 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액수가. 안 되죠. 네. 액수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고 그런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군가한테 가는 것을 이 분이 배달하다가 결국 본인이 뒤집어 쓴 게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아니라고 부속실장이면 굉장히 힘이 센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금감원이나 금감이 이쪽에다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했겠죠. 직접 요건에 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으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보시기에 그런 정도의 구도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또 특이한 게 그렇게 저는 그 생각이 안 들어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이제 끝까지 부인한 사람이 항소를 안 했어요. 네. 네. 보통 뭐 억울하지 않아도 형량을 다투려고 항소를 하는데 이분은 항소를 포기했어요. 더 이상한 것은 제가 당시 기억하기로 검찰도 항소를 안 했습니다. 네. 이건 권력의 뜻이다. 제가 그때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사면을 기대했겠죠. 빨리 임기가 이제 곧 끝날 때니까 네. 빨리 종결 지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돈을 받았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대통령이 사면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아니 근데 최시중 천신일은 사면 받았거든요. 그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분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사실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 김희중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천신일, 최시중은 왜 사면했냐면 위험한 인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험한 인물. 네, 이명박으로서는 좀 두렵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김희중 부수실장까지 사면하면은 자기한테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김희중 비서실장이 더 위험하다면서요? 입을 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김희중을 굉장히 착한 사람이니까 우습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께서 실수를 한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사실 또 하나는 이상득도 사면하려고 했어요. 그때 구치소 안에서 제가 이상득 씨가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막 화를 내면서 나를 왜 사면하냐 난 무죄다. 그래서 절대 사면하지 마라. 나는 끝끝내 무죄를 다투고 무죄로 나갈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중이만 그냥 쏙 뺀 거예요. 희중이가 그 얘기. 만만해서 그랬다? 네, 만만해서.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뭐 어제 얘기 나왔듯이 상가집도 안 오고 꽃도 안 보내고 전혀 돌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바보 취급한 겁니다. 네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 이렇게. 그렇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습게 하는 거죠.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이제 배달을 하다가 죄를 뒤집어 썼고 그리고 항소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그때가 대통령 선거 시절이거든요. 직전이에요. 2012 11월. 대선 끝나고 마지막 사면 때 그때 해결해 줄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들어가서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사면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부인이 자살하고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배신감이 컸겠죠. 근데 제 말은 자기가 먹었는데 감옥 뭐 면회를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인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안 먹었는데 아예 본인은 계속 안 먹었다고 주장한 거 있잖아요. 안 먹었는데 누군가의 대타로 갔는데 사면시켜 준다고 했다가 이거 완전히 버려버린 거죠.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원주 씨는 너무 집요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팩트는 모르죠. 근데 아닐 것 같다. 제가 아는 MB는 그런 잡범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MB한테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또 딴 사람일 수 있다? 네. 그 주변에 누군가한테 간 것 같다. 그건 제가 모르죠. 자, 하여튼 요 이야기는 저의 당시의 소리였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출소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에게 네. 이제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전입이 됐고 본인도 나왔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는 정치적으로 부담돼서 그랬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챙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한 겁니다. 이제 돈 받고 들어가서 살다 나온 친구를 내 옆에 두면은 내가 기스 날 것 같으니까는 다 끝냈는데 그래도 대통령도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옹졸한 거고 좀 이기적인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이후로도 그럼 안 챙겼어요? 전혀. 그리고 김희중 자체가 이제 실망을 해서 아예 연락도 안 했죠. 김희중이 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희중 자체가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쪽으로 쳐다보지 않겠다. 예, 내가 그랬어요. 가서 인사라도 드리지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 됐어요. 뭘 인사를 해요. 안 갔습니다. 이미 이제 마음이 거기서 끊어진 거죠. 끊어진 것이다. 네. 하하 참. 그 배달 사고인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을 리는 없고 액수 작고 하지만 주변 누군가로 가던 돈이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고. 근데 그럼 이 부분은 그 시절부터 97년부터 계속 있었으면 그리고 수첩이었으면 사실상에 네. 그 시절이면 도곡동 땅 문제가 불거졌을 시절부터 다 안다는 거네요, 내용은. 다 알죠. 도곡동 땅, BBK, 다스, 상성 문제. 예. 2012년까지 계속 있었으니까 내곡동 사저 140억 돌려받은 거 다. 그런 거 다 알 겁니다. 폭탄이네요. 돌려받은 거? 네, 뭘 돌려받은? 내곡동 사저를 돌려받은? 아니 140억 BBK 140억을 나중에 김경준 씨로부터 돌려받은 것. 그런 내용도 다 알고 있겠죠. 왜 바로 모든 전화를 대통령이 직접 합니까? 다 누구 시켜서 하고 그러고 누구 불러라 하고 그러는데 그 흐름을 다 알고 있겠죠.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네. 특히 대통령 되기 이전 거는 뭐 대통령이 아니어서 아주 대통령도 많잖아요, 수행이. 네. 근데 이제 그 이전 건 아주 자세히 알고 있겠네요. 대통령 수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김희중 혼자 합니다. 특활비도 안다고 아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특활비 얘기가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그 자기가 받은 특활비를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 특활비 중에 1억을 받아서 지금 제2부속실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제2부속실은 영부인. 네, 가족들 관리하는 곳인데 거기 줬다는 건 영부인이 그 돈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 그게 뭐 언론에 보도되신 명품에 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되겠지만 공적으로 썼어도 문제죠. 공적으로 왜냐하면 쓸 일이 있나요? 공적으로 청와대에 쓸 일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공적으로 써도 그것도 불법입니다. 예. 네, 문제긴 하지만 공적으로 쓸 돈을 그 부인이 그렇게 받았을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뭐 아시는 거 있나 싶어가지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쪽은 모르시고요. 예. 명분백 얘기 나오던데 그것도 좀 너무 억측인 것 같고 검찰에서도 그건 뭐 부인했던데요. 그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검찰은 부인하겠죠. 검찰은 말을 하려면 적어도 영수증을 확보해야 뭐가 말할 수 있을 텐데 특활비가 거의 쓰였는지는 뭐 제껴놓고 혹시 평상시에 명품을 좋아한 거 어떤 그 취향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혹시? 그 김현미 의원인가가 그것 때문에 크게 한번 곤욕을 치렀죠. 뭐 명품 시계를 찼다고. 근데 사실 그게 명품시가 아니었고 모조품이었거든요. 가방은 아닌 것 같아요. 가방은 그러니까 진짜 명품은 좋아하겠죠. 그 정도면. 근데 이제 일부러 외부에 다닐 때는 또 이제 위장을 하죠. 이제 값싼 걸로 이제 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건 보통 정치인 고위직들 부인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하여간 그 쇼핑 취향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요. 뭐 그런 거기까지는 화제가 됐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뭐 현대그룹 회장 부인인데 취향이야 뭐 굉장히 고급스럽겠죠. 최근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오랜 측근들이 그 등을 돌리고 있어요. 뭐 김희중 실장이 화제가 됐지만 그 외에도 뭐 다수의 김성호 전 사장도 그렇고 다수의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도 그렇고. 이거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원래 인간들이 또 다 그래요. 옛날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보면은 그 당시 검찰 기록 보면은 이제 닉슨 측근들을 부르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다 부르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MB는 측근 관리는 진짜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달면 삼고 쓰면 뱉는다는 그런 스타일이겠죠. 그러니까 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입을 열 사람이 더 많겠네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오겠죠. 저는 이제 이게 더 번질 때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민간인 사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본인이 직접 겪으셨죠, 그거는. 네, 제가 1차 사찰 대상인데. 근데 왜 사찰 대상이 되신 거예요? 그때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출마하지 말라고. 불출마 그거 하나입니까? 55인 사건 불출마를 주동한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도곡동이나 BBK에 대해서는 굴뚝같이 MB 말을 믿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만든 엉터리 파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내놔라. 네. 그것 다 파괴시키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걸 요구를 했는데 너 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냐. 이제 저를 오해한 겁니다. 자기를 뒷조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나요? 서울시장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파일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나중에 또 엉뚱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상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SD한테 가서 쪼르르 가서 이제 잃는 겁니다. 정도니까 자꾸 요구한다. 네. 그러니까 SD가 이제 그걸 MB한테 얘기했겠죠. 이상덕 의원. 그러니까 MB한테 제가 거의 그 10년 가까이 같이 지냈는데 처음으로 이제 야단을 맞은 겁니다. 1시간 동안. 너 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냐. 그래서 저는 왜 야단을 맞는지 좀 몰랐어요. 네.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데.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고 보고를 한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위험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제가 순일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오로지 그 이유였어요? 오로지? 그 두 가지 건이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당해보셨습니까? 사찰이야 뭐. 저 미행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제 주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정도원과 가까운 자들을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렇게 제 주변을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네. 제일 실제 들으신 얘기예요? 씨를 말려라? 예, 제일 이제 괴롭 당한 사람이 정태근 의원이고 뭐 남경필 의원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 나한테 좀 확인을 좀 해라.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일단 친한지 안 한지 물어보고 씨를 말려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엉뚱하게 씨가 말릴 수 공직사회에서 있으니까. 저 때문에 피해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승진이라는 그래요? 문제에서. 예, 저하고 가깝다는 이유. 어쩌다가 통화 몇 번 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씨를 말려라고 해서 무슨 일을 당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 깊이 인물로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뭐 다 뒤지다가 저한테 또 걸렸어요. 저 미행하다가. 미행하다가 걸린 적도 있어요? 예, 미행하다가 걸려가지고. 국정원이었어요? 아니면 그때? 이제 국정원 직원이었죠. 청와대 파견 나온. 네. 그래가지고 제가 SD한테 이제 항의를 했죠. 네. 어떻게 걸렸습니까? 저도 다녀와서 그러니까 아는데. 제가 눈치로 때려잡으셨어요? 국정을 한심하게 보는 게 네. 남을 사찰하고 미행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게 국정원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왜 들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켰어요 그때? 아니 어떻게. 접근해 오면 접근할수록 들킵니다. 근데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또 저에 대한 모든 중상모략 뭐 음해 이런 거를 또 뭐 찌라시에 뿌리고 난리가 났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어떤 얘기가 들어왔냐면 그 자료를 주간지 월간지 기자들한테 주면서 기사를 쓰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주간지 월간지 기자 중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네.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네. 그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상덕한테 쫓아갔죠. 갖고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도대체. 네. 그랬더니 나 이제 이건 도저히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랬더니 그 이상덕 옆에 이제 그때 다른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상덕 측근 그 국회의원이 그럼 내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을 내가 뭘 요구했냐면 그 친구를 잘라라가 아니라 그 친구 청와대 두면 안 되니까 국정원으로 돌려보내라. 네. 그런데 국정원을 못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덕 의원한테 가서 아니 내 앞에서 분명히 돌려보낸다고 해서 그때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안 돌려보내냐. 그랬더니 그다음에 정정길 비서실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 친구를 돌려보내려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을 나중에 한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왜 돌려보내는데 안 받느냐 그랬더니 이놈이 나를 사찰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국정원장을 국정원 직원이 사찰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미행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궁금한데 저도 당해본 네?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잡아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저하고 가까운 의원 중에 박덕흠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예. 박덕흠 의원이 그때는 사업가였는데 금타 산업훈장을 받았는데 며칠 만에 세무조사를 받은 겁니다. 네. 원래 산업훈장을 받으면 세무조사를 면제받거든요. 네. 그런데 세무조사가 들어갔고 뭐 엄청나게 고초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 그 박덕흠 의원하고 저거 잘 만나서 술도 잘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미행해서 이제 다 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드러났지만 또 어떤 사학재단 뭐 이상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예. 그 친구도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데 그 친구도 저 엉뚱하게 뭐 조사 세무조사 들어가고 만난 사람들마다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곧 이제 네. 피해를 입는 거군요. 예. 예. 그걸 그 미행하는 거지 뭐예요. 아, 저는 물리적으로 확인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 아, 정황을 조합해서 이제 미행을 확인하셨구나. 김어준 씨는 그래도 싸죠. 하도 그냥 요 그 사찰도 한번 터질 것이다 보시는 거군요. 아, 그 문제가 왜 터져야 되냐면 전 터져야 된다고 보는데 네.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가장 악랄한 블랙리스트입니다. 민간인 사찰은 네. 악랄한 블랙리스트. 왜냐하면 이명박을 비판하는 자들은 네. 분야를 막론하고 지휘고하를 그냥 막론하고 블랙리스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제 사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는 멤버들 다 영포 라인이거든요. 영포 라인들. 영일포항.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 라인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정권을 호위한다고 그런 네. 짓들을 벌였는데 근데 그런 짓만 했을 또 다행이에요. 그런 자들이 또 뭘 했냐면 각종 공공기관에다가 이권 청탁,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듣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그 사람들 또 사찰해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쫓아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깡패 악당 무슨 불안당 정권이죠. 그걸 묵인한 사람이 묵인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자들이 이제 좌파 세력을 척결한다고 믿고 이제 그런 힘을 실어준 거죠. 아니 정세현 의원이 좌파 세력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네? 이명박 전 아니 대통령 자기를 비판하면 다 좌파 세력이죠. 비판하면 다 좌파 세력으로 몰았다. 그러면 여기서 터지면은 특활비도 터지겠지만 엄청 많이 남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수석했던 사람들 또 그 당시 뭐 노동비서관이 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 지휘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시 또 문제될 걸요. 그때 엉터리 수사했잖아요. 완전 엉터리였죠. 뭐 호텔에서 불러서 30분간 수사하고 컴퓨터는 미리 다 디가우징 시켜버리고. 그렇죠. 뭐. 예. 네. 그리고 또 그 국정원 특활비가 그 사람들 이제 재판 받을 때 변호사 비용을 누가 댔겠어요. 그 변호사 비용으로 갔다는 얘기도 그 당시에 많이 돌았어요. 그 외에 혹시 앞으로 터질 분야들 좀 맥을 짚어주시면 또 어디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저 여기서 뭐 한 건 하고 가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온 얘기 정리하신 거 말고 네. 새로운 거 하나 툭 던지고 가세요. 그러면 이때까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렇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또 생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거를 막고 처리하고 그런 역할을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후유증이 남습니다. 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와서 뭐 또 뭐 협박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협박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예, 그런 일에 이제 돈이 쓰였을 수도 있는데 네. 그때 벌어진 일은 제가 죽기 전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제가 죽을 때 되면 꼭 저한테 면회 오십시오. 제가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까지는 못 버티실 거예요. 먼저 돌아오실지 모르겠네. 제 말은 자꾸 괴롭히고 물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아니, 못 버티실 거고. 그 얘기를 하면 내 자신도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플란다스의 계획 진행 사항을 한번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 거의 목에 차 있는데 지금. 예. 사실 지금 준비된 지는 좀 됐고요. 이게 사실 우리 이 플란다스계에 돈을 모아주신 분들은 이게 돈으로
모아주신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은 뭔지 내가 잘 알거든요. 예. 빨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에서 빨리 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저희들이 조직이다 보니까 제 혼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견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려도 있었으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마지막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2월 중순쯤에 이제 모여질 걸로 네, 가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월 중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살 수가 있고 네. 또 새로운 평가를 해서 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들이 조금씩 전부 다 이 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씩 그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결론을 내시죠. 그렇죠. 무조건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게 플란다스의 개라는 게 다스 관련해서 가장 먼저 시민들을 움직여서 다스의 주인은 누굽니까를 그 의지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답이 이미 다 나온 다음에 또는 뭐 정말로 주식으로만 평가해서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주식 가치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국면에서 빨리 매입해서 사실은 상황을 더 압박하는 큰 흐름으로 네. 만들어 주셔야 되지. 이걸 나중에 하면 주식이면 조금 싸게 샀다 조금 비싸게 샀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모아주신 분들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저. 알겠습니다. 내부 정리를 빨리 하시고 예, 다음 주로는 결론을 빵 내서 통보를 해 주시길. 왜냐하면 다음 주면 이미 이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1월 말이에요. 그럼 2월 넘어가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최근에 이 다스 관련해서 벌어진 일 중에 이제 청장님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사안들 중에 하나가 이게 금광을 압수수색을 했다 또는 뭐 주변에 소위 관계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사들도 가장 먼저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거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라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금강 같은 경우에는 이 위장 계열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도 한번 하셨고, 요 위장 계열사 혹은 주변 그 관계사들 가지고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네. 그러시죠. 그리고 어제 JTBC 또 나가셨더라고요. 꼭 고정 출연하기 전날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고정 출연 다음날 나가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꼭 전날 나가셔가지고. 블랙하우스 하는데 직전에 또 특집을 마련해가지고 토론회를 해가지고 말이죠. 예. 유시민 작가하고 그 관심사가 아주 전 국민 관심사인 그 비트코인 토론을 해가지고 뉴스공장 팀은 다 그 토론회 보고 블랙하우스는 안 보고 잤대요. 근데 저도 블랙하우스를 봤는데요 어제. 출연하셨죠 참. 네, 출연도 했고 저 봤는데. 너 좀 시간대가 조금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썰전도 시간대는 늦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시사방송 그런 류의 시사방송이 더 빠른 시간대로 파고들기는 쉽지가 않고. 예.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저는. 자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전에 그 파일럿 때는 주말에 예고도 많고 주말이어서 아는 분들이 많은데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네. 한 2, 3주 지나면 그렇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아마 금방 2, 3주 사람들이 지나면 끝장 날 알겠죠. 거라고 봅니다. 많은 저희 제작진들은 안 봤다고 자랑스럽게 토론해 봤다며. 비트코인 토론회. 배신자들 말이죠. 어쨌든 배신자의 청장님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금강. 네. 다스의 사금관이냐? 이제 통상 이 대기업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위장 계열사라고 이름을 칭하는데요. 이 위장 계열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회사가 동일체인데 다른 사람 관계
그 관련이 있는 친인척이라든지 뭐 자기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름을 빌려서 회사를 위장으로 설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내부에서 그 해도 될 일을 네. 외부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익을 생기면 그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서 이익을 이쪽엔 이익을 줄여야 될 목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원가를 많이 계산해 줘 가지고 이익을 늘려주는. 한마디로 자기들이 처리하기 이제 자기들이 주목받거나 또는 뭐 자기들이 재벌이거나 혹은 자기들이 뭐 어떤 대상이 될 때 자기 눈을 싹 피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윤을 만들어내거나 거꾸로 손실을 거기서 입으라고 해가지고 예.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조정하게 만드는 건데 근데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비자금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사실은 더 큰 목적은 비자금이죠. 네. 거기서 비자금을 만들어야 큰 회사에서 문제가 되면 네.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작은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 선에서 끝나게. 그 화산만 문제가 되고 네.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아가지고 네. 50원을 이제 빼는 방법이죠. 남기는 거죠. 예. 100만 원만 주면 될 걸 150원을 주는 100원을 주면 될 걸 150원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물건을. 그러면 그쪽에 50원이 남을 테니까. 통상 대기업들은 이제 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네. 보는 눈이 많고 그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개인이 한다든지 예. 법인도 작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눈에 띄지 않고 예. 그 뭐 거기서 돈을 빼도 크게 주목받지 뭐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위장 계열사를 많이 운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윤이 많이 나야 많이 남기고 그 또 수익도 숨길 수 있으니까 일감 몰아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일감을 괜히 다 몰아줘 가지고 예.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하게 한다든가. 예. 그걸 키워서 예.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는 승계를 할 때 예. 자식한테 주고 싶을 때 그 자식을 앞세워서 예. 그 승계를 할 때 키워가지고 일감 몰아주고 일감 몰아주면 회사 크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상장을 시켜서 예. 한번 뻥튀기 하는 거죠. 상장 차익을 노려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다시 모기업을 잡아먹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도 씁니다. 회사를 의도적으로 키운 다음에 그럼 돈이 많이 남고 네. 그리고 나중에 상장까지 하면 더 등치가 커지니까 그 등치로 거꾸로 회사를 사버리면 승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승계는 했는데 상속세를 안 내고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회 승계의 그 방법입니다. 예. 네. 그런 식의 일들을 대기업이 많이 하는데 해왔는데 예. 예, 걸린 사례도 있고 근데 금강이 바로 그런 역할에 쓰이는 예. 용도가 아닌가. 우선은 첫 번째로는 비자금이 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서 예.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승계도 이 금강이 이용된 것 같아요. 예. 지금 그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이 금강의 전신이 세강공업입니다. 예. 세강공업이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 한양실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강공업은 이제 소위 120억 BBK 비자금 관련해서 직원이 그걸 관리했다는 예. 그 회사죠. 예, 직원이 그 닷새 직원 한 사람이 120억 개인 횡령했다고 할 때 그때 주고받았던 상대 회사가 그 세강공업의 직원이죠. 세강공업의 직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죠. 예. 120억. 근데 그걸 혼자 다 먹었다고 지금 주장했었었죠.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세강공업이 그 당시에 노조가 있었습니다. 예. 그 노조가 생기면서 그 당시에 노조를 없애기 위해서 회사를 폐업을 시킵니다. 예. 폐업을 시키고 유광테크라는 회사를 하나 2년 동안 잠시 운영하는데 그때 그 세강공업을 대신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금강입니다. 예. 금강이 만들어져가 쭉 잘 왔습니다. 또 예. 그 두 개 다 목적은 위장 계열사의 목적이죠. 바로 이제 비자금 용도였던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세광 때 비자금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120억을. 예. 그러니까 그 뒤에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강도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은 또 특이한 것이 그 김재정 씨의 처가 되시는 미망인 그 권영미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13년, 14년도와 2016년도에 지분이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그 그렇죠. 금강에다가.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13년, 14년도에 16%, 예. 16년도에 32%를 해서 64% 지분을 가지게 되고 그 자재가 10%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전체 지배주주가 돼 있는 거죠. 70% 이상.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왜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이걸 왜 이렇게 근데 2016년도는 시점이 이 물량이 갑자기 한 400억이 떨어지면서 예. 1200억이었다가 한 800억대로 내려오면서 그때 결손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잘 되던 회사가. 예. 그런데 그때 건영미 씨 지분이 32%로 지금 급증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분이 그 물량이 줄고 그거는 이제 이시영 씨의 회사인 SM. 그때 또 SM이 만들어지죠. 예. SM으로 그래서 이제 SM이 만들어지고 SM이 사실상 승계를 하는데 이 금강이 뭐랄까 보조 역할을 하는 그렇습니다. 자기 수익을 줄이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옛날에 세강이 없어지면서 건강을 만들었듯이 예. 건강이 없어지면서 SM이 만들어진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 SM의 주인은 이시영 씨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지점이 묘한 것이 건영미 씨 지분을 잔뜩 그 64% 70, 그 아들까지 하면 74%까지 올려놓고 예. 그 회사가 지금 결손이 나가지고 거의 지금 없어질 위기 또는 노조 때문에 이걸 지금 없애야 될 위기에 있는데 왜 지분을 높였냐. 지분을 높여놓고 예. 그 물량들은 지금 SM으로 지금 빼고 있는 정황이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은 승계와 또 건영미 씨한테 그렇게 많은 지분이 어떻게 건영미 씨가 취득하게 됐는지 그 자금원은 어딘지 그리고 그 자금을 준 이유가 뭔지 어차피 없어질 회사라고 보이는데 없애거나 그냥 모양 그 명맥만 유지할 것처럼 계속 줄여가 나가는 중이었는데 네. 왜 권영민 씨의 지분을 그렇게 갑자기 높였을까 이게 의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제가 유출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김재정 씨가 전부 다 그 차명 김재정 씨 주식이든지 뭐 그 이상은 씨 주식이 다수 주식이 다 차명 것으로 지금 거의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동산도 한 67만 평이나 되는 그 부동산도 김재정 씨 이름으로 돼 있다가 건영미 씨한테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쨌든 이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나왔을 때 상당히 좀 불편하게 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짐작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될 때 당근을 뭐가 줬어야 되는데 망할 회사, 그러니까 없앨 회사에 당근을 줬다, 지분을 줬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저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지분이 늘어가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이전에 어쨌든 회사를 그 회사는 금강은 그 이전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친인척 누구도 지분이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시영 씨 지분도 없고 이명박 대통령 지분도 없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스하고는 지분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건 거기에 대표가 이영배 씨라고 네. 이명박이 이분이 이제 고리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장 계열사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영배 씨가 이제 측근 중에 측근이다 또 이분도.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대주주이긴 했으나 그 회사의 주인이긴 했으나 명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지분은 없었거든요. 전혀. 그렇습니다. 예. 다스도 여기 회사에 지분이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사를 어때까지 정상적으로 커왔는데 뭘 몰아주기로 해서 키웠지만 이제 그걸 뺏어서 다시 아들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회사를 예. 축소하고. 예. 그런 과정에서 저는 주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까 봐 싹 주식을 다 통제가 가능한 권영민 씨한테 넘겨둔 게 아닐까 이렇게 저도 생각. 근데 사실 거기에 나타난 거는 이영배 씨지만 다른 주주들도 다 통제가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저는 그 부분보다는 건영미 씨한테 왜 지분을 넘겼을까. 어쨌든 이 두 가지 가설입니다. 여기. 네. 하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없앨 회사를 줘서 못 쓸 회사인지는 잘 모르니까요. 네. 지금 이제 그 노조원 문제가 한참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노조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어쨌든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갈 때 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는가 하고 그 세강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세강이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통제하기 쉬우라고 그랬거나 예. 아니면 다른 재산들을 계속 뺏고 있으니까 뺏었죠. 예. 사실은 예. 뺏고
명의만 돼 있던 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코출을 하도록 뺏었으니까 대가를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혹은 뭐 물납을 했을 때 나중에 주식 다른 회사 것도 좀 줄게 약속을 했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 예.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뭐 내용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흘러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노조의 움직임과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 권영미 씨한테 버릴 카드를 주고 입막음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개 한번 쳐줘야 되겠습니다. 전등번개. 지금 위성 계열사의 가설 두 개 가지고 너무 길게 했어요. 예. 자, 이거 외에도 위장 계열사 몇 개 더 있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위장 계열사라고 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영배 씨 같은 분, 예. 뭐 김성우 씨 같은 분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가까운 자기 사람들이나 예.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가 친인척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은 지금 저희들이 그 다스 사전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도 많은 이름과 하도 많은 회사가 나오니까. 예. 다스 사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계세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초기에 등장했던 이름 이상한 거 많거든요. 예. 이상하다기보다는 너무 많아서 다 외우기 쉽지 않을 텐데 SM도 나오고 DMI도 나오고 다운도 나오고 그리고 IM도 나오고 뭐 IM도 나오고 SD 하이텍도 나오고 예. 그리고 또 긴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글로비지. SB 비스였던 거. SB 글로벌 로직스 이름이 복잡하네요. 그것도 나왔다가 지금 금강도 나왔다가 세강도 나왔다가 예. 너무 많이 나오니까 회사 이름이 다스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도대체 그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누가 세웠다는 건지 예. 역할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누가 누구를 인수했다는 건지 막 복잡하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분을 해가지고 네. 회사 이름하고 그 안에 관련인들 예를 주주라든지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구분해서 이게 어떤 라인이다. 네. 그래서 목적은 무엇이고 예.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게 진짜 위장계 열사인지 아니면 네. 사내 하청업체인지 또는 뭐 협력업체인지 이거 완전 다른 기사인지 아니면 친인척 회사인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지금 준비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그럼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어디 올려주세요. 예. 저기 플랜 다스의 개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뭐 PDF 파일이라든가 지금 손으로 수기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아닙니다. 지금 이제 파일 포맷이 예, 다 그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파일로. 예. HWP 아래 한글 파일인가요? 아니면 뭐 엑셀인가요? 아니면 파워포인트인가요? 사실 뭐가요? 만든 사람은 그 우리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버전은 그냥 파일로. 종이에다가 손으로 쓰신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 아닙니까? 예. 그 뭐 한글 파일 같은 걸로 만드셨어요? 예. 그 사실은 이거를 주변에서 협조를 해가 분석까지 해서 주신 분이 있어요. 아, 협조도 그래서 받으셨고. 예. 그 파일을 어디다 올려주세요. 네. 그 파일을 올려주시면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스백과를 보면서 그걸 점점 보완도 하고 혹은 뭐 거기다가 아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고 제보도 받고 네. 그럴 수 있을 거거든요. 파일을 올려주십시오. 네. 언제까지 올리실 겁니까?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플랜다스에게 홈페이지에서요. 네. 네. 그 플랜다스에게 홈페이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주소를. 쇼미더머니.or.kr인데 우리 저희들이 플랜다스라는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죠. 그게.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계십시오. 저희가 지금 바로 회의를 들어가신다고 해가지고 최고위원 회의를 끝나고 연결하려고 했는데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가 대통령 부인 명품 구입에 쓰였다. 이런 의혹 제기를 처음으로 하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김종배 시점 집중에서도 인터뷰 하신 걸로 알고 또 다른 시점 집중이 아니죠. 색다른 시선이죠. 어제. 네네. 네,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다른 언론과도 인터뷰를 잠깐 하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네. 김희중 전 부속실장
으로부터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예. 네, 제가 3일 전에 네. 이제 김희중 전 실장과 아주 친한 분으로부터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하. 김희중 실장이 이제 검찰에서 네.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분께 하신 이야기를 저한테 전한 겁니다. 본인이 들어보니 이제 뭐 명품 이야기가 나오고 뭐 1억 환전 이야기가 나와서 예. 이런 부분은 향후 검찰 수사는 있겠지만은 분명하게 좀 이렇게 여당의 수석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랑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막역한 사이였던 김희중 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 주신 거였습니다. 아, 그 지인분을 공통으로 알고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직접 김희중 씨를 아는 건 아니고요. 예. 김희중 씨하고 오랜 세월 아주 막역하게 여러 가지를 다 허심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지인을 또, 부 대표님도 알고 있었던 분이어서 마침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그쪽에서도 알고 있어라 이렇게 전달해 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김희중 씨가 이제, 지금 뭐,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으로서, 가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인은 이번에 가서 진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다 말하겠다고 갔다? 예. 네, 뭐, 이명박과 전 대통령과의 의리 이런 문제는가 아니라 이제는 있는 그대로 가서 진술을 했고 그 내용을 이제 본인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전달 받으신 내용이 국정원 특활비가 미국 방문 당시에 한 1억 정도가 환전돼서 대통령 부인 전담하는 제2부속실에 전달이 됐고 그게 나중에 명품 구입에 쓰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인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 분이 예. 그러니까 김희중 전 실장이 이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지시에 의해서 1억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고 예. 그것을 자기가 그 환전을 해서 예. 그 돈을 이제 그 이 부속실 쪽에 전달했고 그것이 명품 구입으로 쓰인 걸로 이렇게 자기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아하. 예,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뭐 이 부분을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명품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좀 이야기를 했길래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더 좀 알아보고 또 알릴까 하다가 좀 지켜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어제 아침에 공개 발언을 한 거고요. 예, 사실 뭐 이제 뭐 이분이 뭐 다스 문제 같은 경우도 워낙 오랜 세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검찰이 이번에는 특활비에 그 한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히 자기의 어떤 결정적 증언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김 전 실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1억 중에서 제가 그 이후에 좀 더 파악한 바로는 3,4천만 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국빈 방문 시에 행정관에게 돈을 줘서 명품 사는데 쓰였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다시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뭐 1억 얘기도 있었는데 그 명품 구입에 쓰인 것은 3, 4천 정도, 그러니까 3, 4천 정도가 전달돼서 명품 구입에 쓰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건 뭐 어제 마침 또 모 언론사에 보니까 2011년 10월 15일자로 김윤옥 당시 국빈 방문하던 여사가 미국의 모 명품 백화점에서 네. 쇼핑을 하던 남녀 경호인과 쇼핑하고 있었던 그런 그 목격자의 내용이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로 올라온 게 어제 모 언론사에 저녁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검찰의 조사에 대한 기사가 어제 또 났었죠. 그래서 네. 당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에 그 행정관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청와대 비서관까지 맡은 사람입니다만은 이 김모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돈을 이 김희중 전 실장으로부터 건네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부분을 이미 검찰이 조사했다고 어제도 또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언급하신 미국의 모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했다고 하는 그런 목격담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은 보도가 됐나 보죠? 네, 어제 저녁에 국민일보 기사를 찾아보면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타이슨스 니만 마커스에서 김용현 여사가 남녀 경호원과 함께 쇼핑하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한 그 기사가 2011년 10월 15일자로 이 커뮤니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문제가 불거지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특활비 환전 당시의 기록, 그다음에 당시 경호원들 조사하거나 목격자들 좀 증언을 듣거나 또 더구나 김윤홍 여사가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1,000만 원 이상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위안거래법 문제 아닙니까? 네. 또 600불 이상을 만약에 물건을 사가지고 신고를 안 했다면 그건 관세법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고가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횡령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반적으로 검찰이 낱낱이 정말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인과의 부대표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어봐도 되나요? 그분은 이제 정치인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닙니다. 예, 저하고는 오랜 사적인 관계 있는 사적 관계의 분입니다. 예, 가능하면 제가 그분을 한번 인터뷰해볼까 했는데 네. 여기 인터뷰에 나서지는 않으실 분이군요. 네, 아무래도 또 본인의 지금의 처지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하고 어제도 긴밀하게 또 통화를 하고 네. 이 김희중 전 실장이 이제 그저께 오후부터 전화를 끄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 진술 내용과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 하도 이래저래 MB 쪽에서도 그럴 거고 또 언론 쪽에서도 연락이 오니까 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저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저쪽에서 저를 무슨 명예훼손죄로 오늘 고발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런 것 당당하게 제가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재무도움을 파는 격이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검찰 수사에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제2부속실 관계자와 경호원들 이런 부분들 조사하면은 다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또 사실관계에 어긋난 부분을 어제 제기한 것이 아니고 그 진술 내용을 제가 전해드린 대로 전달한 거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이 없고 당당하게 맞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고소고발 되시면 얘기를 더 막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인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네, 잘 감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 수석부 대표였습니다. 마무리를 할까요, 그럼? 네, 중간에 코너인 코너로 했는데, 청장님. 목격담이군요. 네. 예. 니만, 마커스. 유명한, 백화점이죠. 명품 백화점. 그럼 김희중 씨하고도 이 특활비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정도는 이야기한 거하고 내용이 또 일치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밝혀지면, 전혀 다른 종류의 후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활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특활비를 가지고 주사, 옷, 이런 거였는데, 그나마 그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걸 해외 나가서 쇼핑했다고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거 좀 다른 얘기인데 쇼핑했다라고 만약에 드러나면 이건 장난 아닌데요. 명품이 아니어도 장난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근데 또 지금 니만 마커스에서 봤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나 보군요. 그게 하필이면 방미 기간에 그 시점에 올라온 목격담이라고 하니 나중에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밝혀질 것도 같습니다. 점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한구 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교익 선생님. 표준 황교익. 예. 자, 선생님. 네. JTBC에서 다른 데는 나와도 되는데 목요일은 안 됩니다. 목요일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 나갔어요. 요즘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들이 워낙 높으니까 네. 그럼 그걸 했었어야죠. 왜? 블랙하우스에서 비트코인을 다뤘어야죠. 그게 생방이 아니잖아요. 전날 지난주 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생방으로 팍 한 다음에 JTBC에서 바로 썰저로 넘어가는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그렇게 치고 나올 줄이야. 저도 봤어요, 근데. 다 당했어. 손석희 사장님 나빠요. 예. 오늘 뭡니까? 떡볶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제가 나가는 수요미식회에서 떡볶이를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다뤘었는데 이제 각종 방송에서 각종 자신들이 출연하는 방송에 대한 광고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 수요미식회 제작진들이 그 김호중 공장장을 어떻게 한번 출연 섭외를 하는 게 고기밖에 안 먹는데 뭘 또. 고기편으로. 고기편으로요? 맛있는 고기. 어떠세요? 제가 거기 나가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먹을 수 있죠. 네, 양껏. 그냥 고기만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수요 미식회 홍보까지 지금 여기서. 네. 그 프로그램 괜찮아요. 재밌죠. 그런데 그 떡볶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반응들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스스로 자신의 감각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덧붙이려고 그래요. 자신의 감각을 오해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 인종, 민족, 국가 따지지 않고 모든 인간은 감각기관과 뇌가 같아요. 감각기관과 뇌가 같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감각기관과 뇌가 같다는 게 무슨 의미죠? 제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 자연부족에서 못 알아듣나? 인간의 신체 구조는 인종, 민족, 국민, 국가 따지지 않고 똑같이 태어난다는 거죠. 거기서 뭐 개별적인 차이는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고 뭐 모자라고 그렇죠. 뭐 눈이 좀 더 나쁘고 혀가 좀 발달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후각이 좀 더 민감할 수 있고 하는 그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인류는 똑같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생각이 있어야만이 그 모든 그 자연과학들 인체와 관련되는 그런 과학들이 성립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과학들이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열심히 파고 있는 것도 동일한 조건, 인체는 다 동일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능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뭐 체질은 다를 수 있으나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각 지역마다 인종마다 민족마다 국민마다 그 기호 음식이 다 달라요. 그건 그렇죠. 또. 그렇죠. 그러면 왜 어떤 민족은 저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민족은 저걸 좋아하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까? 그 인종들, 그 민족들이 고유한 미각, 고유한 뇌, 뭐 이런 음식은 특별하게 좋아하는 그런 유전자를 타고난 것인가? 그렇다고 보면 자연환경의 결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 이제 자연환경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예전에는 자연환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제 교통과 그 유통 환경이 이렇게 발달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외국에서의 그 먹을거리들도 이거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수입해서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따라서 그 기호 음식, 혐오 음식 이런 것이 그거 너무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게 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 배당여행 열심히 다닐 때 그 입양된 분들도 많이 만났고 또 2세, 3세도 많이 만났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중에 하나가 그 입양 아라고 할게요. 아는 아니지만 이미 성인 된 이후에 제가 만났지만
네덜란드에 같이 여행을 하다가 네덜란드의 어떤 그 역에서 뛰어내리더니 제가 너무 역겨운 소세지를 먹는 겁니다. 그래요? 예. 도저히 같이 못 먹겠어요. 제가 뭐 맛있다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먹으니 너무 맛있다고. 근데 제가 어릴 때 먹었던 된장이 분명히 한국인의 피인데 그 사람한테는 엮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입양이 돼서 어릴 때부터 먹었던 그 소세지는 너무 맛있고 저한테는 역겨운 거예요. 그렇죠. 인종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어릴 때 어떤 음식에 많이 노출됐는가에 따라서 그 기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맞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음식이 많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기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억이라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단독자 개개인이 쌓아놓은 어떤 경험, 그 감성이 붙어 있는 경험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조금 넓게 시각을 보게 되면 이 사회가 만들어준 것으로 해서 그 추억은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개인 기억도 있겠지만 그런 집단 기억도 있겠죠. 그렇죠. 틀림없이. 보통은 자기 개별적으로 이것만 단독으로 맛있어 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슷비슷한 미각들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미각이라는 게 성립을 하거든요. 떡볶이 이 떡볶이 방송 끝나갑니다 이제. 이 떡볶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떡볶이를 맛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어느 틈엔가 이 추억이 너무 강렬하니까 사회적으로 주어진 이 떡볶이에 대한 것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이 떡볶이를 좋아하는 한국인이면 당연히 이 떡볶이를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떡볶이를 좋아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중요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왜 그러신 겁니까? 거기까지 이해되는데. 이걸 가지고 시간은 30초밖에 안 남았고. 자본이나 정치 권력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떡볶이 세계화한다 해가지고 세계화로 연결되려고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각을 이 미각을 절대화해가지고 이게 어릴 때부터 먹지 않았던 외국인한테 먹힐 리가 없는데 들고 나갔다. 그런 말도 안 되게. 근데 이런 일을 정치 권력이나 자본이 나서서 야 떡볶이 세계화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뭐 뻘짓을 해서 돈을 빼먹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걸 용인하게 되는 까닭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한민족 에는 그 떡볶이에 강렬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 만들어진 유전자가 있다는 착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미각, 추억 이런 것들도 강교익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까먹겠지만 본인은 망했다 싶을 거예요. 어제 얘기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은 본인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았다. 자, 그렇고요. 다음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집권이란 모든 사정기관의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다. 왜 저희라고 아는 게 없겠냐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전 투구 한번 해보겠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개에 폭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라고 했지만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니까요. 있으면 벌써 했죠. 지금 이 정도까지 코너로 몰렸는데 뭘 지금 두고 봅니까? 곧 있으면 포토라인에 설 정도인데 포토라인에 선 다음에 이거 공개하면 뭐예요. 어쨌든 뭐 전선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명품을 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일부를 확보했다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박 의원 쪽은 김 전 실장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는 구입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박홍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건 저희가 박홍근 의원 인터뷰를
3부인가요? 4부인가요? 하여튼 마련해뒀기 때문에 그때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는데, 특활비로 명품을 구매했다면 그건 큰 문제죠. 예. 그건 뭐 양상이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명품 구매 이야기면 제가 할 게 많습니다. 네. 아주 많아요. 예. 할까요, 말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순방 때, 뭐, 파리나, 예,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 파리나 워싱턴, 정확하게는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죠. 예. 유럽에서는 파리고, 거기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사랑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예. 김영 여사가. 그래서 그 브랜드를 그 가게 문을 닫고 쇼핑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재임 시절에 그런가요? 재임 시절입니다. 예. 재임 시절에.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네. 이거 다음에 얘기하죠. 네, 돈의 출처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 명품 예. 이제 이게 특활비하고 연결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건 뭐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이제 그때 현장에 있었던 뭐 수행원이나 혹은 돈을 건네준 사람이나 혹은 검찰이 밝혀내야 할 일인 거고요. 그리고 김민중 전 실장의 지인이 들었다면 김유정 전 실장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나와서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인터뷰도 하지 않고 계시고. 하지만 재임 기간 중에 그냥 명품 구매 얘기라면 제가 아는 바가 좀 많다. 예. 다음은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해서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TV조선 보도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내곡동 사저 논란으로 특검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 이명박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에 재조명됐는데요. 검찰이 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들어간 11억 원 2천만 원 가운데 6억 원이 국정원 특활비였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김희중 당시 제1부속실장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양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일반 뇌물하고는 완전 재질이 달라진단 말이죠. 예.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활비를 가족들이 이용했다는 건데 사실 이 6억, 내곡동 사적 6억은 사실 특검까지 들어갔지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네, 예. 당시에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6억 원 받았다라고 빌렸다라고 이시영 씨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그 이상은 다스 회장의 부인은 찾기는 모르는 돈이라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6억을 현금으로 가득 베란다에 쌓아놨다는 것도 웃기지만 베란다에 쌓아져 있는 거 가져갔다는 것도 웃기지만 게다가 그날은 이세훈 회장이 자택에 없었다고 김정식 씨가 나중에 또 얘기했죠. 예. 이게 그래서 앞뒤가 안 맞고 6억은 비자금이거나 최소한 뭐 이렇게 의심이 됐던 돈인데 이게 이제 특활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사저에 기름값 정도 뗐다고 하는 거하고는 규모가 달라는 거죠. 예. 기름값 1,000만 원 정도 썼다는 거거든요. 특활비에서. 예. 그게 아니고 자기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야. 이게 이제 그 언론이 앞서가서 보도할 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만약에 앞서가서다가는 위험한 보도라서 만약에 보도대로 실제 진술이 확보됐다면 대형 사고네요. 대형 사고. 네, 예. 2012년 특검 당시에 청와대 압수수색 가로막혀서 6억 원 출처 확인 못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그러한 진술을 받았다라는 건데 물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려면 뭐 단계가 오래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돈을 관리하던 누군가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김희중 당시 제1부속실장 진술입니다. 아, 야,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네요. 그때는 이제 평상시 보관하던 비자금으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 돈으로 자기 집을 그냥 샀다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국가 안보와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곳에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써. 끝날 때니까 빨리 종결 지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돈을 받았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대통령이 사면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아니 근데 최시중 천신일은 사면 받았거든요. 그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분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사실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 김희중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천신일, 최시중은 왜 사면했냐면 위험한 인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험한 인물. 네, 이명박으로서는 좀 두렵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김희중 부수실장까지 사면하면은 자기한테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김희중 비서실장이 더 위험하다면서요, 입을 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김희중을 굉장히 착한 사람이니까 우습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께서 실수를 한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사실 또 하나는 이상득도 사면하려고 했어요. 그때 저기 구치소 안에서 제가 이상득 씨가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막 화를 내면서 나를 왜 사면하냐, 난 무죄다. 그래서 절대 사면하지 마라. 나는 끝끝내 무죄를 다투고 무죄로 나갈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중이만 그냥 쏙 뺀 거예요. 희중이가 그 얘기. 만만해서 그랬다? 네, 만만해서.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뭐 어제 얘기 나왔듯이 상가집도 안 오고 꽃도 안 보내고 전혀 돌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바보 취급한 겁니다. 네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 이렇게. 그렇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습게 하는 거죠.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이제 배달을 하다가 죄를 뒤집어 썼고 그리고 항소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그때가 대통령 선거 시절이거든요. 직전이에요. 2012 11월. 대선 끝나고 마지막 사면 때 그때 해결해 줄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들어가서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사면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부인이 자살하고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배신감이 컸겠죠. 근데 제 말은 자기가 먹었는데 감옥 뭐 면회를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인 그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안 먹었는데 아예 본인은 계속 안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안 먹었는데 누군가의 대타로 갔는데 사면시켜 준다고 했다가 이거 완전히 버려버린 거죠.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원주 씨는 집요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팩트는 모르죠. 근데 아닐 것 같다. 제가 아는 MB는 그런 잡범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MB한테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또 딴 사람일 수 있다? 네. 그 주변에 누군가한테 간 것 같다. 그건 제가 모르죠. 자, 하여튼 요 이야기는 저의 당시의 소리였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출소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전입이 됐고 본인도 나왔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는 정치적으로 부담돼서 그랬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챙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한 겁니다. 이제 돈 받고 들어가서 살다 나온 친구를 내 옆에 두면은 내가 기스 날 것 같으니까는. 다 끝냈는데 그래도 대통령도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옹졸한 거고 좀 이기적인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이후로도 그럼 안 챙겼어요? 전혀. 그리고 김희중 자체가 이제 실망을 해서 아예 연락도 안 했죠. 김희중이 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희중 자체가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쪽으로 쳐다보지 않겠다. 내가 그랬어요. 가서 인사라도 드리지 그랬냐 그랬더니 아이 됐어요. 뭘 인사를 해요. 안 갔습니다. 이미 이제 마음이 거기서 끊어진 거죠. 끊어진 것이다. 하하 참. 그 배달 사고인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을 리는 없고 액수 작고 하지만 주변 누군가로 가던 돈이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고. 근데 그럼 이 부분은 그 시절부터 97년부터 계속 있었으면 그리고 수첩이었으면 사실상에 그 시절이면 도곡동 땅 문제가 불거졌을 시절부터 다 안다는 거네요, 내용은? 다 알죠.
동땅, 뭐 BBK, 다스, 삼성 문제. 2012년까지 계속 있었으니까 내곡동 사저 140억 돌려받은 거 다 그런 거 다 알 겁니다. 폭탄이네요. 돌려받은 거? 네, 뭘 돌려받은? 내곡동 사저를 돌려받은? 아니 140억 BBK 140억을 나중에 김경준 씨로부터 돌려받은 것 그런 내용도 다 알고 있겠죠. 왜 바로 모든 전화를 대통령이 직접 합니까? 다 누구 시켜서 하고 그러고 누구 불러라 하고 그러는데 그 흐름을 다 알고 있겠죠.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네. 특히 대통령 되기 이전 거는 뭐 대통령이 아니어서 아주 대통령은 또 많잖아요 수행이. 네. 근데 이제 그 이전 건 아주 자세히 알고 있겠네요. 대통령 수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김의중 혼자 합니다. 특활비도 안다고 아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특활비 얘기가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그 자기가 받은 특활비를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 특활비 중에 1억을 받아서 지금 제2부속실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제2부속실은 영부인, 네, 가족들 관리하는 곳인데 거기 줬다는 건 영부인이 그 돈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 그게 뭐 언론에 보도되듯이 명품에 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되겠지만 공적으로 썼어도 문제죠. 공적으로 왜냐하면 쓸 일이 있나요? 공적으로 청와대에 쓸 일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공적으로 써도 그것도 뭐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불법입니다. 예, 문제긴 하지만. 예. 근데 내가 모르는 걸 걔한테 물어봅니다. 야, 어저께 누구 만났지? 야,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김의중이에요. 첫 번째로 물어보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서울시장 시절에도 그러니까 움직이는 수첩으로 수행비서를 그럼 한 거네요. 그죠? 국회의원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15년 동안. 그 이명박 서울시장을 사실상 그 컨셉부터 다 만든 게 의원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과장된 거고요. 그러면 반쯤 만든 걸로 하죠. 네. 반쯤 만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미 김의중 전 실장을 많이 겪어보고 아시겠네요. 잘. 굉장히 맑고 담백하고 깨끗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그 부자 돈 관리를 하면서 본인은 되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사실은 또 굉장히 생활고를 많이 겪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돈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깨끗했다. 돌아가신 부인도 한번 어려워서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또 이제 어렵게 다시 살아가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럼 그 과정 전체 그러니까 대통령 부속실장이 돼서도 그렇게 살림 폈다거나 혹은 뭐 서울시장 시절도 그렇고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남의 돈에 절대 손 안 댑니다. 손을 안 댄다. 그럼 이게 이제 그 당시 솔로몬 저축은행 임 회장한테 이제 임 회장이 영업 정지 막아달라고 로비를 전박을 했었죠.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그 언론 보도를 정리하면 당시 검찰 기소 내용 정리하면 3번 정도에 걸쳐서 1억 8천을 받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실수한 거죠. 그때 넘어간 겁니다. 임석한테. 근데 제가 이제 요 기사 그때 당시부터 저는 좀 이상했던 것이 청와대 내부 감찰에서 그러니까 그 솔로몬 저축은행 임회장이면 요주 인물인데 3번이나 만나서 돈을 받는 게 안 걸렸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돈 주는 사람은 집요하기 때문에 돈 거절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도 뭐 정치하면서 겪어보지만 그러니까 이제 돈 주는 사람이 돈 주겠다고 마음먹으면 별 수를 다 써서 주죠. 제가 이제 또 그럼 이상한 대목을 여쭤볼게요. 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상득 전 당시에 이제 밝혀지기로는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을 줬고 그건 이제 제가 소개해서 준 거죠. 그래서 제가 공범이 된 겁니다. 나중에 무죄를 받았죠. 네. 그 여의도 연구소장부터 교도소까지 다 겪으신 분이에요. 지금 풍운아. 그런데 풍운아는 김어준 씨지. 제가 왜 납득이 잘 안 가냐면 이상득 의원에게 직접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속실장이
솔로몬 저축은행 영업 정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닌 거죠. 이제 저는 이때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배달하다가 이게 사고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MB께서는 그런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돈이 많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사사로운 돈을 받지 않아요. 의원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규모가 그 정도 돈은 또 절대 안 받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김희중 씨는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이번 일로 자기 이름이 거론된 것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내가 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간 건 사실이고 근데 본인은 수수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게다가 제가 그때 이제 이게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본 사건인데 게다가 이제 김희중 씨가 이제 굉장히 담백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성격이면 자기가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지 않을 거면 이미 잡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떨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돌려주려고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3번에 나눠서 받은 거는 얼떨결에 받은 게 아니었습니까? 한 번 받으면 또 그다음에 또 거절하기 힘들죠. 근데 MB한테 전달하는 거는 제가 아는 MB는 그런 돈은 절대 안 받습니다. MB한테 전달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1억 8천원 자범 수준은 아니에요. 자범 수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상득 의원에게 3억이 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억 8천이 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액수가. 안 되죠. 액수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고 그런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군가한테 가는 것을 이 분이 배달하다가 결국 본인이 뒤집어 쓴 게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부속실장이면 굉장히 힘이 센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금감원이나 금감위 이쪽에다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했겠죠. 직접 요건에 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으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시기에 그런 정도의 구도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또 특이한 게 그렇게 저는 생각이 안 들어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이제 끝까지 부인한 사람이 항소를 안 했어요. 네. 네. 보통 뭐 억울하지 않아도 형량을 다투려고 항소를 하는데 이분은 항소를 포기했어요. 더 이상한 것은 제가 당시 기억하기로 검찰도 항소를 안 했습니다. 네. 이건 권력의 뜻이다. 제가 그때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사면을 기대했겠죠. 빨리 임기가 이제 곧.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계층 사다리 최근 비트코인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최근 2가지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하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심리를 계층 사다리를 타는 정당한 노력으로 합리화할 때 교육으로도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진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 시대에 비트코인은 부모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2번째는 이 논리를 베이스로 이런 비트코인마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계층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다. 고로 2030 세대는 정부에게 배신을 당했다. 지지를 거둬라. 이런 식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활용됩니다. 현재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은 투기판이죠. 이게 계층 사다리면 카지노도 계층 사다리인 겁니다. 카지노도 입장할 때 부모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프로파간다는 최근 포털의 댓글, 각종 커뮤니티, SNS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죠. 거품이 터질 것이 뻔한 이 판에 이런 논리로 이들을 뛰어들도록 부추기고 그 피해를 정부 책임으로 몰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으로 취하는 자들, 남의 피로 자신의 이익에 삼는 자들, 이들을 잡아내야 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블랙하우스 봤어요? 예, 클로즈업을 하지 않겠다는 독특한 공약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거기까지만 봤어요? 예, 그런데 클로즈업 하더라고요. 네, 개업식인데 우리 개업식 정도는 봐줘야 되는데 예. 저희 PD는 안 봤다고 배은망덕해요 아주. 예, 다스투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런 식의 작전, 예, 계층 사다리를 여기다 쓸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다 갖다 붙여서 보수 매체가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계층 사다리다. 이건 거의 하우스가 계층 사다리다고 비슷한 정도거든요. 근데 이 논리를 대량으로 유포하고 포털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식의 작전 댓글. 이거 포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통상 새벽녘에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 직전에 이런 댓글을 달아 베스트를 만듭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추천수로. 뭐랄까요. 그 속도, 시간대, 물량. 이건 사람이 아니라, 이건 프로그램이 하는 거구나. 금방 제가 왜 오발단 프로그램 의심된다. 프로그램 하고 있다. 보시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이건 오로지 정부 비판 기사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요. 최근에는 비트코인, 부동산, 최저임금, 올림픽 단일팀 여기에 어김없이 포털에 등장해서 이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댓글 공작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데 아직도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이걸 그냥 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 근데 그때 등장하는 논리 중에 아주 신박한 것이 계층 사다리예요. 계층 사다리.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면서 정치보복을 운운한 것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서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 건드린 겁니다. 예. 이건 뭐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해서 잘못 건드린 게 아니라 그럼 굉장히 얄팍한 무속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본인의 그 공적인 행위가 사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사사로운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한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도덕적 결벽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게다가 본인은 그 촛불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다. 이걸 누구보다 이제 의무로 받아들인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국가 권력을 움직인다 하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지금 국민과 약속을 못 지키는 거로 애초에 사람도 그러한 데다가 타고나길. 게다가 거기에 이제 촛불로 인해 본인이 대통령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의무감까지 있는데 이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그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잘못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려요.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 또는 망자에 대해서 모두 다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은 물론 이걸로 전선을 치려고 하겠죠. 네, 지금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한테는 좋은 싸움거리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했다는 게. 그리고 측근들도 이걸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거 왜 싸울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은 사실은 망했다 싶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예우 조치가 끝장난다. 이거 본능적으로 압니다. 네, 어제 그러한 지적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 부정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이익이 무지하게 빠른 사람이라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입으로 다시는 이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주변에서는 막상. 라는 진술이 나온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00만 원 자기 기름값
집기도 네, 에어컨 하고. 수리비 등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다르네요. 예. 다음은요. 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수차례 면담을 거절당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이 컸다라고요. MBN이 어제 저녁에 보도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사실은 김희중이란 이름을 검색어로 올린 장본인이죠. 예. 정두현 의원 직접 출연해서 자세히 한번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활비가 내곡동 땅으로 내곡동 사저로 갔거나 아니면 특활비가 김유영 여사의 개인적인 쇼핑 비용으로 갔거나 하면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아주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다음은요. 네, 특활비 사용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민간인 사찰을 무마하는 데도 쓰였다는 증언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금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과 청와대 인사들이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관련된 진술이 경향신문에 오늘 아침 나왔는데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만 했을 뿐이다라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를 지휘한 윗선을 밝히는데 검찰 수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가장 윗선은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모경만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정도 액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정 비서관이 이걸 단순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히 최소한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 뭐 액수나 이걸로 봐서는 민정수석은 비서실장 아래고 비서실장은 대통령 아래고. 예. 네, 보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대통령 원세훈 원장을 민정수석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비서실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대통령만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뭐 대통령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활비로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척으로 봐서는. 다음 순요. 네, 어제 다스 전직 임원의 제주도 땅에 대한 실소유죄 의혹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만이 아니라 충남 천안에도 같은 방식의 부동산이 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다스 임원들이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샀는데요. 또 이들이 땅을 보러 다닐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함께 있었다라는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착취가 나오는군요. 예. JTBC가 이런 데 강합니다. 예. 기초조사에서 전문 용어로 뽕을 뽑는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정말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거. 이 부동산, 삼양부동산 전국에 널렸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부동산을 살 때 왔다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2007년부터. 근데 그걸 제대로 보도해서 이 땅이라고 특정해서 알려준 언론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자, JTBC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1, 2분 남았으니까요. 제목 정도로 훑고 지나가 볼까요? 네. 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비밀군사협정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뭐 당연히 할 일을 하셨군요. 참여연대에서는.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어제 오전부터 대전 본사에서 4대강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예. 청와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 개별 부처의 하부 구조는 여전히 지난 10여 년을 은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혹은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수자원공사는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사본 자료 일부가 포함됐고 전자문서는 그대로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 찍힌 그 문서를 그대로 요구해 보면 되겠군요. 이건 뭐 확인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기록원에도 다 보내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국가기록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국가기록원 자체가 기록을 제대로 또 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특활비 전국이 아주 예상치 못한
문을 열었어요. 예, 가족으로 옮겨붙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네, 어제 오늘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 김희중이라는 단어를 검색어 1위로 만든 장본인은 따로 있죠. 정두원 전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여러 번 했는데 나오신 건 처음입니다. 아니, 저 부르지 않았는데 저는 전국 제1의 방송에 나오고 싶었는데 안 불렀어요. 전화만 한 번인가 두 번 하고. 영광입니다. 저희 작가하고는 얘기가 다르네요. 제가 정계 풍운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셨죠. 어제 그저께 폭탄을 근데 하나 던지셨어요. 네. 뭐 던지려고 던진 게 아니라 저는 물어보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인데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저히 결여한 장애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우선 김희중 씨하고 MB의 인연 그리고 역할은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그게 97년부터라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분신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움직이는 일정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국회의원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비서가 있잖아요.